라고 하고요. 자, 아론 벡이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자, 인지치료를 그대로 해석하면 인지의 문제 원인이 있으니 이걸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원인은 인지적 왜곡 또는 오류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는 것이 목표겠죠. 따라서 목표는 인지 재구성이 될 것이다.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조화라고도 하는데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인지 삼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있어서의 어떤 비합리적인 근거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자신과 미래와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이 세 가지의 요소의 비관성이 있을 때 바로 우울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이론적인 인지치료의 이론적인 가정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론적 가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적 접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 세팅 외에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할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제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협동적인 경험주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협동적이라는 것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협동적 경험주의 관점이다. 이 경험주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경험적으로 타당된 증거 위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탕 위에서 기법이 선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거기에 특징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 인지치료는 시간 제한적인 거예요. 단기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시적이고요. 이거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인지적 왜곡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자의 역할이 많습니다. 치료자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봅니다. 앨리스와는 달리 탐색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인지적 오류 왜곡을 문제 원인으로 파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비합리적 신념에서 경직된 당위성과 평가적 신념을 문제시하고 판단적, 자기 파괴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커그니티브 세라피 인지치료는 당위성이나 평가적 신념보다는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 이게 바로 인지적 오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은 같지만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식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인지구조에 따라 특정 자금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반응하게 되는 인지구조를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아론 벡에 의하면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에서 스키마가 나오기 때문에 도식이라는 단어를 넣어드렸고요. 자동적 사고,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동적 사고는 생활 속의 사소한 자극에 의해 매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사고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인데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자,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하여 떠올리는 자동화된 사고로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개를 보고 귀엽다고 쓰다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더러워라는 생각이 들고 움찔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2개 쳐주시고 개념도 나올 수 있고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 과정의 체계적 오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 정도만 아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equal 흑백 논리라고 쓰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흑백 논리.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가 있어요. 2번에 과잉 일반화, 오른쪽에 과일반화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가 있어요. 의미 확대는 극대화를 말하고 의미 축소는 극소화를 말하는데, 자, 과장과 축소도 동의어예요. 과장 또는 축소, 과장 또는 축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적 요과, 선택적 추상화, 2개 동의어예요. 자, 하나만 더 쓴다면 선택적 축약이라고도 해요. 선택적 축약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개인화가 있고 6번째 재앙화의 동의어는 파국화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임의적 추론이 있습니다. 동의어는 자의적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자의적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써놓으시고요. 자, 인지적 오류의 유형을 보겠는데요. 이것들은 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지적 오류 왜곡이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아론백의 치료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 사건의 의미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범주로 나누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오류가 됩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야.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례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 앞에다 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으세요. 아니면 별표 치세요. 그게 이제 사례 문제가 잘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흙이 이게 백이고요. 이게 흙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여기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 그게 바로 흑백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융통성이 없죠. 경직돼 있어요. 자, 과잉 일반화예요. 과잉 일반화는 중요한 게 한두 번의 사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를 해요.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걸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게 과잉 일반화예요.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이 자리만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제가 개념에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가 과잉일반화, 과일반화입니다. 한두 번의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어떤 시험을 치든지 나의 노력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고 일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두 번의 시험에 입각에 산 거니까 과잉일반화가 되는 거죠. 한두 번의 시험에 그 자리 밑줄 쳐야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예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는 의미 축소가 돼요. 이것은 의미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소한 건데 크게 부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축소, 이런 것들이 과장이 되는 거죠. 사건의 의미나 크기를 곧이곧대로 보지 않고 왜곡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 또는 크기라고도 하죠. 끊어요.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이거는 확대한 거고 이건 축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심하게 걱정하면서, 그래서 끊어요. 장점이나 강점은 별것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단점과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 이거죠. 단점과 약점이 얼마 없는데 그걸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확대 해석하는 사람, 이게 바로 확대, 과장이 되는 거고요. 의미 확대. 그 다음에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해요. 이게 바로 축소, 의미 축소, 극소화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상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가 있어요. 이게 전체거든요. 이게 전체인데, 자, 일부가 이거잖아요. 이 일부를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거예요. 전체는 놔두고, 이 대부분은 놔두고, 요거 하나만 필터링해서 선택해서 여과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상화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일부만을 뽑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일부만을 뽑아. 이거예요. 그 뽑아가 바로 선택이잖아요. 뽑아가 바로 선택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해요. 자, 이 상황 전체를 판단은 어려운데 이 사례는 좀 잘 나오니까 별표 쳐주세요. 어떤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대다수의 학생보다 졸고 있는 서너 명의 학생. 이게 이제 아까 일부죠, 일부. 일부를 뽑아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서너 명의 학생에 근거하여 내 강의가 재미없나 보다. 나는 강의를 잘 못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선택적 추상화, 정신적 여과라고 말해요.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는 이 개인이란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데요. 그런데 원래는 그 개인의 탓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에게 돌리는 거죠.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운다. 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화. 자, 내가 아주 힘들게 살아요. 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 우리 아버지만 살아계셔도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화거든요. 실제로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이 아닌데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면 이것이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된다.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좀 더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나 그 다음에 밑줄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요. 자신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 오류,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화가 돼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개인화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다. 근데 그 개인이 정작은 책임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나에 대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개인화가 된다. 재앙화, 파국화. 자,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재앙이라는 단어거든요. 재앙. 자, 재앙, 파국화는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자, 어떠한 것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한다. 이것을 파국화라고 해요. 제가 이걸 판사한 이유는 되게 파국화의 문제 원인이 있을 때 정신장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공황장애의 원인이 바로 파국적 오해석이라 해요. 그래서 공황장애의 원인이 파국화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탔는데 되게 이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재앙이 일어나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확 엄습해 오면 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막 뛰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의 증상이잖아요. 공황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파국화를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미래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다른 고려도 없이 끊어요. 부정적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재앙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그런 거에 몰두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앙화, 파국화가 돼요.
화를 잘 못 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한번 화를 내면 폭발하고 말 거고 그렇게 되면 난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끔찍한 일이 일종의 재앙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재앙과 파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의적 추론입니다. 임의적 추론은 자의적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거도 없어요.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의적 추론이에요.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밑줄. 자, 거기 보면 감정에 근거하여 나오죠. 감정에 근거하여. 그게 바로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오류가 임의적 추론인데,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다. 추측하고 있죠.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일이 잘못된 거 틀림없어. 이것도 추측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자신의 감정, 막연한 느낌에 근거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것에 해당되는 임의적 추론으로 보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많이 요거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많이 헷갈린다고 그래요. 헷갈린다고 많이 질문을 받는데, 과잉일반화는 한두 가지 사건에 근거한 것이고, 선택적 축약은 전체가 있는데 일부를 뽑은 것이고, 자의적 추론은 감정, 막연한 감정, 느낌, 거기에 추측해서 근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자, 개념적인 부분으로 철저하게 정리하면 시험장에서 안 헷갈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시죠. 인지적 오류의 사례가 나왔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개인화, 그 자리 밑줄 쫙 긋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선택적 추론, 그 자리에 밑줄 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임의적 추론, 그 자리에 밑줄 치고요. 네 번째 경우는 과잉일반화,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라고 했던 것이 2번, 3번, 4번이잖아요. 2번, 3번, 4번, 그게 바로 이거예요. 2번, 3번, 4번에 밑줄 묶어서 별표 1번 들어갑니다. 내담자가 두 번째 회기에 오지 않았을 경우 첫 회기에서 내가 동그라미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는다. 개인화죠. 문제의 원인을 자신 탓으로 이기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보다 소수, 그 자리부터 가로, 소수의 부정적인 반응에만 초점을 맞춰 가로 닫고 뭐예요? 네, 아까 했던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론이죠. 강의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경우는 선택적 추론, 일부만을 선택하여 부적절하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하면 그 다음에 가로, 나를 멀리한다, 가로 닫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를 멀리한다, 나를 멀리하려고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별을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자,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한 거잖아요.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한 거지 자기를 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한 것이지 자기를 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한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추론이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자신이 마음대로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한두 번 이게 나와요. 한두 번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과잉일반화가 되죠. 한두 번의 실현당한 경험으로 끊어요. 누구로부터도 항상 실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과잉일반화입니다. 한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미지가 하나 나와요. 그 이미지를 잘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인지치료 이론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왼쪽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여기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고, 인지의 틀이 기능적이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있으면서 나의 인지적인 사고의 틀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아까 이극과 암기법 안 가르쳐 드렸네. 이극과 임계선파라고 하는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 극대화와 극소화, 과잉 일반화, 임의적 추론, 개인화, 선택적 추론, 파국화예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인지적 오류를 이제 갖게 되면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활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고 이름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행동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자, 이해되셨죠? 이 그림을 그냥 연상해 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번째, 인지치료의 목표와 방법입니다. 인지치료 목표는 내담자가 보다 건설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인지재구성이 목표예요. 오른쪽에 인지재구성 쓰면 돼요. 자, 치료 초기에는 비교적 인식되기 쉬운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두어 스스로 이러한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딱 식별할 수 있는 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